저는 응우옌 티하입니다. 올해 34살이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어요. 사실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고 결국 이혼하고 말았죠. 그때 저는 28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이혼한 여자가 다시 결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계속 걱정했어요. 하야, 너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험해.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야지. 어머니가 매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다는 걸 말이죠. 그러던 중에 중매쟁이를 통해 최도연이라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42살이고 충청북도 예산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진으로 본 도연 씨는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처음 화상 통화를 했을 때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하씨, 저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이번엔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성격이 거칠었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는 달랐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두 번째 결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잘해봐요.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드디어 한국에 오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실물이 사진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웃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남편이 제 가방을 들어주면서 말했죠. 그 순간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아,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예산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과수원이 꽤 커요. 사과나무가 몇백 그루나 돼요. 가을이 되면 정말 예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산도 다르고 들판도 달랐죠.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층짜리 시골집이었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뒤쪽으로는 정말 넓은 사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제가 감탄하니까 남편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이제 당신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갖고 나가는 거죠. 그때 집안에서 나이 드신 분이 나오셨어요. 시아버지 최태수 씨였습니다. 70살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왔구나. 고생했어. 아버님이 웃으면서 반겨주셨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이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렸더니 아버님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잘 모셔드려야 해요. 당연하죠.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이렇게 착하니까 아버님도 좋은 분일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라가 여기서는 내가 집안의 어른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버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잘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창밖을 보니까 달빛에 비친 사과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붉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착한 남편, 넓은 과수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결혼의 상처도 이제 아물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사과밭의 달콤한 향기가 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결혼은 정말 다를 거야. 마지막으로 그런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짧을지를 말이죠. 결혼 초반 한 달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과수원 일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아버님도 처음엔 친절하셨고요. 며느라가 고생이 많다. 천천히 적응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장사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씩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죠. 여보,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하씨, 돈 벌어야지. 우리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아버지 용돈도 드려야 하잖아. 그 말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신혼인데 남편이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는 게 좀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이 늘어나면서 아버님의 행동도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쓰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며느라가 뭐 하고 있나? 제가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노크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아, 아버님. 그냥 베트남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제 핸드폰 화면을 힐끗힐끗 보시는 거예요. 좀 불편했지만 시아버지시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밤 십시만 되면 아버님이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며느라가 나와봐. 네. 뭔 일이세요, 아버님? 사과밭에 나가서 좀 보자. 밤 공기를 맡으면 잠이 잘 온다.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좋죠. 그렇게 따라 나갔습니다. 사과밭은 밤에 보니까 더 넓어 보였어요. 달빛에 비친 사과나무들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여기 공기가 참 좋지? 아버님이 심호흡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좋네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베트남보다 공기가 맑긴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사과밭 구석에 있는 창고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과 상자 좀 정리하자. 창고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전등이 하나 있긴 했는데 깜빡거렸죠. 뭔가 고장 난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전등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사과 상자를 정리하는 동안 아버님이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뚫어지게 보시는 거였어요. 처음엔 제가 일을 잘못하나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님의 시선은 계속 따라왔어요.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며느라가.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매일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시만 되면 아버님이 저를 부르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라가 나와봐.
역시나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한 번은 그렇게 말해봤어요. 하지만 아버님 표정이 순간 차가워지는 걸 봤습니다. 며느라가 시집 온 여자가 시아버지 말을 안 듣나? 그 말씀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죄송해요, 아버님. 나갈게요. 결국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창고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전등이 더 심하게 깜빡거렸어요.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창고 안이 계속 어두워졌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아버님의 눈빛만 번득번득 보이는 거예요. 마치 짐승의 눈 같았어요.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전등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다. 이게 더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이 제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하게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님,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이후 밤마다 창고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보면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님이 혼자서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창고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대놓고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계셨어요. 사과 상자 정리는 핑계였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이 온 건 남편이 3일째 집에 안 들어온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라가 나와봐.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던 저는 주저했어요. 아버님,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늦기는 뭐가 늦어. 빨리 나와. 목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뭔가 술 냄새도 났죠. 마지못해 겉옷을 걸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과밭은 유난히 어두웠어요.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요. 창고에 들어가니 전등이 더 심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아버님이 문을 닫으시는 소리가 들렸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라가 이리 와봐. 아버님이 구석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 친절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뭐 하시려고 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아버님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며느라가도 이제 다 큰 여자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 들어갈게요. 급하게 문 쪽으로 향했는데 아버님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아버님, 놓아주세요. 소리를 질렀더니 아버님이 더 세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조용히 해. 도연이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도연이는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끔찍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간신히 팔을 빼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맨발로 집까지 뛰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여보라면 분명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여보, 힘들었어? 남편이 물어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왜? 뭔 일 있었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 남편은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아버님이 매일 밤 사과밭으로 저를 부르세요. 그게 뭔 문제야? 일손 도우라고 부르시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버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창고에서 있었던 일, 아버님의 이상한 눈빛, 그리고 제 팔을 잡으며 한 말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씨, 그런 걸로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거야? 네.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지금 아버님을 감싸고 있는 거였거든요. 여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정말로. 됐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참아. 참아라고요? 남편의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응, 참아. 내가 좀 더 이해심을 가져야지. 이해심이요? 여보, 지금 아버님이 저한테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알아. 그런데 그게 뭐 대수야?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죠. 여보,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아니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러는 거라고. 외로우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이 뭐야? 별거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마.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버님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설마 저를 버릴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예 제 편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어?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요? 그래.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가족이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인가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절 이렇게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또 장사 나간 사이 우연히 남편 책상을 치우게 됐어요. 서랍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찾다가 문자 메시지가 보인 거예요. 아버님과 주고받은 문자였어요. 도연아, 내가 잘 감시해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감시라니. 남편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님과 함께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자주 집을 비우는지, 왜 아버님 편을 드는지, 왜 제 말을 믿지 않는지 전부 다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본 그날 밤부터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아버님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무서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족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권과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혹시 숨겨놨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돈이 조금 들어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 가장 좋을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남편도 깊게 주무실 시간이니까요. 며칠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집 안 소리를 들어봤는데 정말 조용했거든요. 탈출하기로 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의 잠드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님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핸드폰 알람을 진동으로 맞춰놨어요. 새벽 2시 50분에 말이죠. 그런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이 깼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에 여권과 통장, 그리고 옷 몇 벌을 넣었어요. 가방을 메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정말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걸었습니다. 마룻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삐걱 소리가 날까봐 정말 천천히 열었습니다. 다행히 큰 소리는 안 났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마을 입구까지는 꽤 멀었어요. 사과밭을 가로질러 가는 게 지름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서워서 혼자 못 갔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용기가 났어요. 사과밭에 들어가니까 더 어두웠어요. 나무들이 달빛을 가려서 앞이 잘 안 보였죠.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사과나무 사이를 지나가다가 발에 뭔가 걸렸어요. 나무 아래 쌓아놓은 사과 상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못 봤거든요. 발이 걸리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사과 상자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꽝, 쿵, 와르르. 정말 큰 소리였어요. 새벽 정적을 깨뜨리는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아, 안 돼. 입으로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에서 불빛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뛰려고 했어요. 하지만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나 봐요.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하씨, 거기 있나? 멀리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사과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숨고 싶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어요. 사과나무들 사이에 숨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거든요. 하씨, 대답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를 찾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나는 가방까지 싸서 어디 가려고 했던 거야? 남편이 제 가방을 빼앗았어요. 그러더니 가방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여권에 통장까지. 정말 도망가려고 했구나.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 신혼인데 도망가려고 하는 여자한테? 남편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 힘이 정말 셌습니다. 아파요, 여보. 아프긴 뭐가 아파. 이런 짓 하는 내가 더 나쁘지. 남편이 저를 끌고 집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아버님이 저한테 한 일 알잖아요. 그런 걸로 집을 나가려고?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요? 그래.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힘들다고 도망가면 돼? 남편의 말에 화가 났어요. 책임이요? 그럼 여보는 저한테 책임졌나요? 내가 언제 책임 안 졌어?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짓 할 때 여보는 뭐 했어요? 그러자 남편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하씨, 경고할게. 이 사실을 밖에 알리면 넌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할 거야. 뭐라고요? 한국에서 문제 일으킨 외국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추방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입국 금지까지 당해 남편의 협박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뿐만 아니야. 베트남에도 소문 다 날 거고 내 가족들도 창피 당할 거야. 여보,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나한테 달렸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제가 뭘 믿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강선주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 집 뭔가 있구먼.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지나가셨어요. 아마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남편이 저를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날 밤 제 방문에는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탈출은 끝났고 제 희망도 꺼져갔습니다. 방문에 자물쇠가 채워진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는데 두 번째까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제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싸워서 살아남겠다고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도망치는 건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한 일들, 남편이 저를 협박한 일들을 다 기록해놔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가 문제였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남편이 제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기회가 왔어요. 남편이 며칠 뒤 죄책감이 든다며 저한테 말을 걸어온 거예요. 하씨,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도 이해해요.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 이해하는 척 했어요. 남편이 안심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미안해. 뭔가 사달라는 거 있으면 말해봐.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원하던 기회였습니다. 여보, 사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랑 녹음 편지를 주고받고 싶어요. 편지 쓰기는 힘들고요. 녹음 편지? 네. 작은 녹음기로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면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내일 사다 줄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의심하지 않고 녹음기를 사주겠다고 한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이 정말로 작은 녹음기를 사왔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완전히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가족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일부러 기뻐하는 척 했어요. 남편이 흐뭇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계획을 실행했어요. 녹음기를 옷 속에 숨기고 아버님이 저를 부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며느라가 나와봐. 역시나 십시가 되자마자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네, 아버님.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니 아버님이 평소보다 더 노골적이었어요. 탈출 사건 이후로 더 대담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며느라가 이제 도망갈 생각도 없지? 네, 아버님. 그래야지. 여기가 내 집이야. 그러면서 아버님이 제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온몸이 오싹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며느라가 젊은 여자가 이렇게 예쁜데
도연이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지. 정말 끔찍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녹음기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참을 만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나도 남자야.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급하게 피했어요. 아버님, 저 들어갈게요. 어디 가려고?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내일 다시 들어드릴게요. 간신히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녹음기에는 아버님의 끔찍한 말들이 고스란히 담겼을 거예요. 방에 돌아와서 녹음을 다시 들어봤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녹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같은 방식으로 녹음을 계속했어요. 아버님은 매번 비슷한 말들을 하셨고 점점 더 노골적이 되셨습니다. 며느라가 도연이가 없을 때 우리 둘이서 시간 보내면 안 될까? 며느라가도 외롭지? 나랑 친하게 지내자. 시집 온 여자가 시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모든 말들이 녹음기에 담겼어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창고에서 녹음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녹음기를 옷장에 숨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예요.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아버님의 발소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녹음기를 손에 든 채로 서 있었거든요. 만약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죠? 발자국 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를 재빨리 베개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이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며느라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제 침대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녹음기를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다행히 아버님은 잠시 서 계시다가 그냥 나가셨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녹음기를 붙잡은 채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 순간이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증거를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다 밝혀낼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녹음기로 증거를 모으고 있던 어느 날 아버님이 평소보다 더 화가 나 계셨어요. 남편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며느라가 도연이한테 연락해봐. 네, 아버님.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남편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더 짜증을 내셨습니다. 이 집에 남자가 나밖에 없네. 그 말을 들으니 불안했어요. 평소보다 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도 역시나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라가 나와봐. 녹음기를 숨기고 따라 나갔습니다. 창고에서 아버님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며느라가 도연이가 없으니까 심심하지? 아니에요, 아버님. 나는 심심해. 같이 놀자. 그러면서 제 팔을 잡으셨어요. 이번엔 정말 놓아주질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놓아주세요. 왜? 우리 둘밖에 없는데. 제가 뿌리치려고 하자 아버님이 화를 내셨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저를 벽에 밀어붙이셨어요. 등이 벽에 부딪히면서 정말 아팠습니다. 아버님, 제발. 소리를 질렀더니 아버님이 더 세게 제 팔을 잡으셨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프게 해줄 거야.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님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간신히 빠져나와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을 보러 마을에 나갔어요. 긴팔을 입었지만 소매가 올라가면서 멍이 보였나 봐요. 마을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강선주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하야, 팔이 왜 그래? 깜짝 놀라서 소매를 내렸어요. 아, 그냥 부딪혀서요. 부딪혀서 저렇게 멍이 들어? 그것도 손가락 자국까지? 아주머니가 자세히 보시더니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야,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누군가 걱정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고마웠거든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야, 아주머니가 세상 살면서 본 게 많아. 저런 멍은 사람이 잡아서 생긴 거야.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며칠 뒤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김선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세요? 강선주 아주머니. 조카예요. 아주머니가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이상했어요. 강선주 아주머니한테 조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모시고 차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김선희 씨가 말하는 걸 보니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씨,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네. 왜 그런 말씀을요? 아주머니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팔에 멍이 있다고.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얘기하셨나 봐요. 괜찮아요.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멍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요. 김선희 씨가 계속 물어보시니까 뭔가 수상했어요. 혹시 아버님이나 남편이 보낸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누구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요, 저는 변호사예요. 변호사요? 네. 강선주 아주머니가 마을 유지 박사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강선주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려고 변호사를 보내신 거였어요. 아주머니가 하씨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신 거라니. 하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김선혜 변호사님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가정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일 당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맞아요. 시아버님이 저한테 계속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이상한 짓이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매일 밤 창고로 불러내는 이상한 말들, 그리고 어젯밤에 팔을 잡고 협박한 일까지 전부 다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오히려 아버님 편을 들어요. 저보고 참으라고 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형적인 가정 내 성희롱 사건이네요. 혹시 증거가 있나요? 네. 녹음한 게 있어요. 방에서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변호사님이 들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돼요. 고발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싸워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앞으로 며칠 더 증거를 모으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계획도 세워야 해요. 변호사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성 쉼터에 연락해 두겠다고도 하셨고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24시간 받아요. 명함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가신 뒤에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강선주 아주머니와 김선희 변호사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났거든요. 이제 정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선희 변호사님과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았고 탈출 계획도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하씨, 내일 새벽 4시에 집 앞 큰 길에서 만나요. 차를 가져갈게요. 변호사님이 마지막 확인을 해주셨어요. 네, 알겠어요. 꼭 나갈게요. 그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 3시 50분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현관문도 조용히 열렸어요. 큰 길까지 뛰어갔어요. 변호사님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씨, 이리 와요. 빨리. 차에 타는 순간 정말 안도했어요. 드디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안전해요. 여성 쉼터로 가요. 여성 쉼터는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다른 여성분들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 편히 쉬면서 재판 준비하세요. 김선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은 언제쯤 될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볼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한 달도 안 되어서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그동안 변호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거든요. 재판 당일 법원에 가는 길이 정말 떨렸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변호사님이 손을 잡아주시며 용기를 북돋워 주셨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아버님과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은 평소에 점잖은 모습이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강선주 아주머니도 보였어요. 피고인 최태수에 대한 성희롱 및 협박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시작하셨어요. 검사님이 먼저 사건 내용을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증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긴장됐어요. 법정에 아버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며느라가 젊은 여자가 이렇게 예쁜데 도연이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지. 나도 남자야. 같이 놀자. 시집 온 여자가 시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서도 작은 소리 하나 안 들렸습니다. 더 끔찍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버님이 저를 협박한 말들, 무서운 말들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점잖은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피고인 최태수,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판사님이 물으시자 아버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였습니까? 외로워서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화요? 방금 들은 내용이 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사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다음은 남편 차례였어요.
남편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최도연은 아버지의 행동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선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피고인 최도연이 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법정에 공개됐어요. 내가 잘 감시해라.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이 문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건 그냥 아내를 잘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감시라는 단어를 썼는데도 그런 뜻인가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라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참으라고요? 성희롱을 참으라고 하신 겁니까? 그때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내가 울면서 호소하는데도 검사님이 계속 추궁하자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피고인 최도연은 뭐라고 했나요? 이 사실을 밖에 알리면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도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검사님이 신랄하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아버님은 끝까지 발뺌하려고 했지만 녹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몰랐다고 했지만 문자 메시지와 협박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이 다 들통났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특히 피고인 최태수는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가했고 피고인 최도연은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아버님은 성희롱과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편은 방조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 달 만에 저 집안에 날벼락이 떨어졌네. 그동안 마을에서 존경받던 최태수 씨가 이런 일을 며느리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마을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은 거니까요. 강선주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야, 정말 고생했구나. 이제 마음 편히 살아.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단 한 달 만에 존경받던 아버님과 무책임한 남편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정의는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허탈했어요. 그동안 긴장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끝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성 쉼터에서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해요. 우선 위자료 문제부터 정리하죠. 김선혜 변호사님이 위자료 협상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돈으로만 받으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씨, 과수원 일부를 받는 게 어때요? 과수원이요? 네. 그 집 재산 중에 과수원이 제일 가치가 높거든요. 돈보다는 땅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베트남에서는 농사일을 해봤으니까 과수원 운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과수원으로 받을게요. 협상 결과 전체 과수원의 절반을 받게 됐어요. 생각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첫날 혼자 과수원에 갔을 때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곳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는 제 땅이 된 거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사과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예전에는 이 사과밭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창고를 허물어 버리는 거였어요.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곳은 없어져야 해. 새로운 창고를 짓고 과수원 입구에 간판을 달았어요. 한해 과수원.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간판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두 번째 결혼이 지옥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겠다. 간판을 보면서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사과나무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과수원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어요. 일손도 부족했고 한국어도 아직 서툴렀거든요. 그때 생각난 게 베트남 친구들이었어요. 한국에 시집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 말이에요. 안녕, 리나. 나하야. 베트남 친구 린에게 전화했어요. 하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나 지금 과수원 운영하고 있어. 같이 일할래? 정말? 나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린이 관심을 보였어요. 여기 와서 같이 사과 키우자. 돈도 나쁘지 않아. 좋아. 언제부터 시작할까? 그렇게 린이 첫 번째 직원이 됐어요. 며칠 뒤 린의 친구 미도 왔어요. 미는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이혼한 상황이었어요. 하야, 나도 새 시작하고 싶어? 그래, 우리 다 같이 힘내자. 베트남 여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언니, 이 사과나무들 정말 크네요. 새로운 투가 감탄했어요. 응, 잘 키우면 정말 좋은 사과가 열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다 함께 하는 거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일하면 정말 좋다면서요? 네, 서로 도우면서 일해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한해 과수원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여성들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언니, 저도 남편한테 맞았어요.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새로운 여성이 물어봤을 때 제가 답했어요. 참는 게 답이 아니야. 싸워야 해. 나처럼. 하지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법적 대응 방법도 알려주고 김선희 변호사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사과 수확철이 왔어요.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렇게 좋은 사과를 우리가 키웠다니. 모두들 신나해했어요. 처음 수확한 사과들은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이 사과들을 보면서 생각해봐. 우리도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고 있잖아. 맞아요, 언니. 처음에는 작고 약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한해 과수원 사과를 좋아했어요. 하씨 과수원 사과가 정말 맛있다면서? 네, 정성스럽게 키웠거든요. 강선주 아주머니도 자주 오셔서 격려해 주셨어요. 하야,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일어설 줄 몰랐어.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1년이 지나자 한해 과수원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좋은 사과로도 유명했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을 주는 곳으로 알려진 거였어요. 저기가 그 유명한 한해 과수원인가? 네,
베트남 여성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느 날 과수원에 서서 사과나무들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제게 지옥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 바람에 흔들리는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때 절망의 상징이던 이 사과밭이 이제는 제 재기의 무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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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